결국은 이게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경기, 인천 쪽으로 퍼져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1, 2년 후부터 공급될 빌라가 없습니다. 짓던 것도 다 멈추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에 일반 매매로 빌라가 나올 수 있는 게 진짜 없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제 다리가 안 보이니까 제가 무슨 키 160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서서 또 오랜만에 제 키가 177입니다. 기존에 있던 컴퓨터 화면에서 좀 벗어나서 더 큰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모니터 앞에 섰고 수업 듣는 것처럼 오늘 영상을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서울 빌라. 서울 빌라가 드디어 왔습니다.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빌라 너마저 서울 아파트 불장 다세대 연립에 불 옮겨 붙었다 라고 돼 있고요. 서울 빌라 매매 가격 지수 0.3에서 0.12% 상승폭 확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에 있는 빌라 매매가가 3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24년 4월을 기점으로 4월, 5월, 6월 이렇게 3개월째 연속으로 오르고 있다는 건 이제 확실히 떨어지는 거는 멈췄고 보합세도 아닌 이제 상승세로 돌아갈 여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 붙기 시작하면은 더 많은 수요들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매매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제 비아파트 시장으로까지 번졌다.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선제 조건이 아파트가 올라줘야지 오른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한 가격에 부담을 느낀 분들이 대체제인 이제 빌라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비아파트 시장으로까지 번졌다. 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을 중심으로 빌라도 마찬가지로 오르고 있다라고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 기사가 나왔으니 빌라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서울 지역에 또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경기, 인천 쪽으로 퍼져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파트 대체제인 게 빌라인 것처럼 서울 빌라의 대체제는 또 서울 외곽지의 빌라가 되는 거고, 서울 외곽지에 있는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 그 옆에 있는 지역으로 퍼져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1, 2년 후부터 공급될 빌라가 없습니다. 집을 짓던 분들도 분양이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분양을 했을 때 손실이 나게 돼 버리니까 짓던 것도 다 멈추게 된 상황이에요. 인건비 상승, 뭐 자재값 상승, 그런 요소 때문에 공급 절벽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매로 나온 것들이 이제 허그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이번에 나온 든든 전세주택 두 번째는 집주인한테 직접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일반 매매로 빌라가 나올 수 있는 게 진짜 없는 거예요. 짓던 것도 멈췄고요. 경매로 나올 것도 허그에서 사고 있고, 집주인들이 내놓을 것도 좀만 어려우면 허그에서 사주고 있고, 그러니까 매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허가 실적이 1223 가구에 그쳤다. 1년 전에 비해서 26.6%나 빠졌다라는 얘기고요. 공급 물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정말 많이 공감을 했는데,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뛰면서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요 일부가 빌라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경매로 낙찰받아서 단기 매도 하시는 분들, 투자자한테 파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거주자 분들이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실수요자는 반드시 있어요. 가격이 맞고 전세 사기 이슈라든지 이런 게 본격화되지 않았으면 방이 3개, 화장실 2개 이 정도로 돼 있으면 매도가 된다는 게 이 실수요입니다. 이 실수요 분들이 집을 매수해서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팔면 좋겠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은 건 빌라가 올 수밖에 없다. 그 근거가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6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세대의 가격 상승 요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아파트가 비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월급 대비해서 아파트 값은 지금 말도 안 된다,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가장 최근이 언제였냐면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 가격이 말도 안 된다, 거품 껴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수요가 빌라로 넘어오게 됩니다. 아파트 값은 올랐는데 빌라 가격이 그대로라면 상대적인 저평가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 아파트의 고점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전세가율 떨어지는 거죠. 전세 끼고 샀을 때 내가 들어가는 돈이 커지게 되는 거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같은 투자금이면 난 차라리 이 아파트를 사느니 빌라를 가겠다, 빌라를 사겠다라는 투자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요소고요. 자, 세 번째, 가장 사실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는데, 허그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경매로 입찰도 하고 있고, 경매뿐만 아니라 역전세를 버티지 못한 집주인의 집을 매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허그가 빌라를 매수하는 게 가격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매수해서 매매로 내놓는 게 아니라 임대로 8년 동안 줄 거기 때문에 나왔어야 되는 매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1년에 100채, 200채가 아니라 뭐 8,000채, 10,000채, 16,000채 이렇게 2년 동안 16,000채를 본인들이 매수를 해서 8년 동안 임대를 준대요. 일반 시장에 나왔어야 될 16,000채
채의 공급이 없어지는 거죠. 공급이 줄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세 번째 요소고, 네 번째는 22년 가격으로 회귀라고 적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22년도랑 비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시점에 빌라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22년도 그 가격의 건설 자재값, 인건비, 땅값 이런 걸로 공급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격은 22년도보다 지금 24년인 시점이 가격은 낮아요. 지어져 있는 물건이. 지금 오름세가 시작되게 되면 22년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거든요. 전고점을 회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비용들이 22년보다도 훨씬 더 비싸져 있는데 오르기 시작했을 때 22년도 가격으로 못 갈까요?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서 최소한 22년도 가격으로는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 3번, 4번, 5번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메인 상품이 아파트가 아니라 그의 대체제인 상품의 세제 혜택들을 열어주기 시작할 거라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입니다. 빌라 시장 쪽에 세제 혜택을 줘서 전세 가격을 완화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세제 혜택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어쨌든 정부가 개입해서 잡아줘야지 아파트에서 넘어오신 분들을 정착륙하게 잡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뭐 정부 기관에서도 던지기도 했고, 자 마지막 6번은 전세 사기 이후로 빌라의 전세가, 매매가가 급격히 빠졌거든요. 근데 그 빠진 시기가 2024년 8월, 9월쯤에 2년이 도래합니다. 역전세. 이 역전세를 저는 빌라 시장의 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전세를 맞았던 집주인들이, 버틸 집주인들은 다 버티고 보증금을 내어줬을 거예요. 왜냐면 2년이 도래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경매로 나와야 될 물건들은 어쨌든 다 나와 있는 상태고,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집주인들은 다 돌려준 상태일 거예요. 그 말은 가격 거품이, 사기 전세로 인해서 높아져 있던 전세가 그리고 매매가가 거품이 다 빠졌다. 그게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뭐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는 적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파트에 대한 고점 인식이 아직 오진 않아서 빌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진 않지만 저는 이 시기도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가격도 비싸다고 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지만 분위기가 팽배한 건 아니거든요. 그 분위기가 올 거고,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 아파트에 투자할 사람들이 같은 돈이면 빌라에 좀 투자하지 않을까? 그리고 허그에서 적극적으로 빌라를 매수함으로써 매물 감소죠? 공급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싸다는 건 물가가 훨씬 더 쌌던 22년도보다도 가격이 지금 낮아요. 그걸 봐서도 공급을 나중에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도 22년도 가격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이제부터 나오는 세제 혜택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역전세가 2년 만기에 도래함으로써 거품이 빠질 만큼 다 빠졌다. 이제부터 투자하는 사람들은 진짜 빚이 얼마 없는, 취득세 중과도 있으니까 쉽게 다주택자들이 투자 못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래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실거주자분들이고, 거품들이 다 빠지고 지금은 거품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아파트는 이미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게 영향이 시간을 거쳐서 다세대로 영향이 올 거기 때문에 단타매도도 말씀을 드리지만, 보유하면서 2년 동안 세를 주면서 2년 뒤에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다세대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매매가가 거의 그대로예요. 아파트에 또 대체제가 되는 방 3개짜리 오피스텔, 이런 거는 또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고 팔 수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빌라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물건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매로 잘 취득을 해서 정말 싸게, 시장이 좋을 때는 10% 싸게 사기도 어려운데 지금 20%까지 싸게 됩니다. 20% 싸게 사서 나중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가격이 올랐을 때 20%가 추가로 올라갔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20%가 아니라 거의 2배인 40%거든요. 싸게 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빌라 경매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있는 것도 너무 좋고 당장 팔아도 돈이 될 거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응이 좋아가지고 또 한 번 칠판에서 또 강의 형식으로 준비를 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빌라를 경매로 사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편견을 좀 깨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칠판에 뭐라고 적었냐면 투자금 3천만 원 그리고 투자금 1억이 있습니다. 투자라는 걸 할 때는 우리가 수익률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빌라를 항상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빌라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아파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그럼에도 제가 항상 지금까지도 계속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만 얘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투자금이 있는데 3천만 원 있는 사람이 있고 1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3천만 원으로 3개월 또는 4개월 안에 3천만 원을 벌었어. 이거랑 1억을 투자해서 3천만 원을 번 거랑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같은 기간이라고 놓고 봤을 때 3천만 원을 투자해서 3천만 원 번 거랑 1억을 투자해가지고 3천만 원 번 거랑 뭐가 더 좋아요, 피디님은? 3천만 원으로 3천만 원 번 거예요. 그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가 번 돈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 입장에서는 투자금은 적을수록 좋은 거고 번 돈은 많아질수록 좋아지는 게 되겠죠. 똑같은 금액을 번다고 했을 때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좋다는 게 수익률을 올리는 차원에서 좋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3천만 원 1억을 썼지만 제 눈에는 요거는 빌라, 요거는 아파트로 보입니다. 3천만 원 있으신 분들은 빌라를 보고 1억이 있으신 분, 억 단위가 좀 넘어가시는 투자금이 가용 가능하신 분은 아파트를 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단기 매도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버는 돈이 거의 비슷해요. 1억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건 보통 4, 5억입니다. 4, 5억짜리 물건이고 3천만 원짜리는 보통 2억 정도의 빌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4, 5억짜리 아파트 투자해서 남는 돈과 2억 감정가에 유찰이 돼서 낙찰을 1억 4천에 받아 대출 80%는 얼추 3천만 원으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거를 했을 때 버는 돈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아파트가 빌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지금 4, 5억짜리로 어떻게 3천만 원밖에 못 법니까? 라고 하는데, 물론 낙찰된 가격과 매도한 금액을 봤을 때는 차익이 커 보여요. 3천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돼 보입니다. 근데 4, 5억짜리는 뭐가 또 크죠? 동시에 이자가 크고요, 취득세도 크고요, 각종 수수료가 다 이 절대 금액 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이 비용들이 엄청나게 커요. 인테리어비도 말해 뭐예요? 보통 평수가 빌라보다 크니까 인테리어비도 많이 나오죠. 실제 남는 돈이 얼마 안 되더라 라는 거를 제가 수익률 분석을 하고 나서 발견한 겁니다. 아파트 준시축이면 수도권에 4억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구축을 얘기한 겁니다. 사실 아파트는. 빌라는 2억짜리 수준에서 수원이나 뭐 안산 쪽만 가도 신축급에 속하는 물건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인테리어비도 안 드는 거예요. 얘는 비용을 극단적으로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비슷한 돈을 벌더라, 수익률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빌라를 하는 게 맞더라. 나 잘하고 있어요? 네. 뭘 말하고 싶은지 이해가 됩니까? 네네. 내 눈엔 3천만 원의 빌라고 1억이면 아파트예요. 다세대 주택을 투자한다. 내가 추석 연휴에 가족들한테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서 이제 빌라 투자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리액션이 어떠죠? 굉장히 많은 걱정과 우려와 그런 걸 하죠.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저는 빌라를 그냥 사면 욕을 먹죠. 근데 경매로 사면 모르는 사람은 욕할 수도 있죠. 근데 결국은 경매로 제대로 받으면 돈을 벌게 되니까 나중에는 나도 그거 좀 해보자, 나도 좀 배워보자 라는 식으로 우리 학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제 주변에도 빌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선입견을 갖고 있던 우리 아버지 법원에서 만났어, 오피스텔 입찰한다고 오셨어, 우리 교육생들 10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제가 교육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악수를 청해. 봤더니 나랑 좀 닮으신 어르신이야, 우리 아버지. 야, 근데 이거 좀 의미 있다. 아버지한테 경매하신다는 거를 잘 말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아, 잔소리 그랬네. 듣기 싫어서. 근데 그 아버지가 전도 당하셔가지고. 맞아. 4년 전에 내가 경매 처음 할 때는 거의 욕만 아니지 그냥 막았었어, 경매하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잘 파서 이제 수익을 내니까 결국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면 돼, 결과를.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저는 여전히 빌라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버님도 이제 납득을 하셨는데 빌라가 돈이 진짜 됩니다. 그냥 투자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경매로 사는 거거든요. 경매는 경쟁이 낮은 물건에 들어가야지 돈을 버는 구조예요. 과연 아파트, 수도권의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에 들어가서 경쟁이 낮을 수 있냐는 거죠. 안 좋은 얘기들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가 입찰하려는 이 빌라들의 경쟁률을 좀 낮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항상 경매하시는 분들은 좀 안 좋은 기사들 나오는 거에서 기회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 경매로 사는 거는 돈을 결국 번다라는 겁니다. 내가 투자로 돈을 버는 거는 아예 다른 얘기예요. 저도 아파트에서 살아요. 사는 건 아파트에서 산다고요. 근데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실거주에서 만족하는 것과 내가 돈을 버는 거는 다른 거예요. 특히 경매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시장과 반대로 가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우리 리치스쿨 학원에서 80% 90% 이상의 낙찰 사례가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적은 돈 들이고 아파트에 준하는 가격에 금액의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하루 간격으로 거의 매일같이 낙찰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9월 9일, 9월 8일, 7일, 6일, 5일, 5일, 4일, 4일 10일밖에 안 됐는데 거의 10건이 넘거든요. 그 정도로 낙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물론 아파트들도 있지만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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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세대, 오피스텔, 다세대, 다세대, 아파트에 비해서 다세대 오피스텔이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교육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교육생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교육생들이 거기에 확신을 갖고 결과들을 이렇게 만들어 오시죠. 단기 매도 차원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빌라, 오피스텔 가격이 오를 게 보이기 때문에 보유를 해도 정말 괜찮다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의도적으로 매도가 안 돼서가 아니라 전세 월세로 의도적으로 보유를 하기 위해서 두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제목을 빌라를 경매로 사야 하는 이유라고 적어봤습니다. 장점들을 좀 나열을 해볼 건데, 첫 번째 장점은 소액으로 아파트 큰 물건에 준하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요거에 대한 설명은 앞전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이 적고 들어가는 이제 비용들, 빌라는 낮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대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억에서 2억짜리 대출해줄 때랑 5에서
5에서 6억짜리 대출해줄 때 똑같은 잣대로 볼까요? 절대 아니겠죠? 1억에서 2억짜리 대출해줄 때는 담당자 재량이라든지 예외적으로 대출을 더 해주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워낙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대출을 더 해줍니다. 은행에선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대출이 80% 나오는 건데 저 실제로 대출 99% 받아봤거든요. 요 금액대에 있는 물건이었고 낙찰을 워낙 싸게 받았어요. 싸게 받는 것 자체가 아파트는 사실 힘들기도 하고 소액이기 때문에 대출이 정말 잘 나온다. 반면에 아파트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담당자의 재량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적어집니다. 대출이 잘 나와야 또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우리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세 번째, 다주택자도 투자 가능. 주택이 2개, 3개 있으신 분들이 지금 투자를 추가적으로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취득세죠. 취득세가 무조건 뭐 다주택자라고 12% 나오는 게 아니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4.6%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공시지가 1억 이하 취득세 중과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을 했죠. 공시가 1억 이하인 걸 수도권 기준으로 볼게요. 아파트에 1억 이하짜리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1억 이하도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지방에서는 아파트들도 많이 입찰을 하셔라. 1억 이하인 것들. 근데 그런 것들 다주택자들이 또 몰리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근데 빌라는 공시가 1억 이하짜리가 애초에 많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몰리진 않아요. 다주택자들도 빌라 투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1억 이하짜리는. 또는 오피스텔은 4.6%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하죠. 네 번째가 경쟁이 덜하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입찰과 빌라 입찰 경쟁이 적게는 2배, 3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낙찰됐던 사례들 몇 명 입찰했는지 인원수를 보면 바로 올 겁니다. 경쟁이 낮아지니까 차익 실현이 가능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파트같이 경쟁이 높은 거는 차익 실현이 어때요? 불가능한 거죠. 앞서서는 아파트랑 빌라랑 대부분 비교를 했다면 이번에 왜 굳이 경매로 빌라를 사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출입니다. 경매로 나왔을 때랑 그냥 일반 시장으로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다릅니다. 적게는 10%, 많게는 20%까지 차이가 나요. 대출 금액이. 경매로 나오면 채권 회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좀 후하게 해줍니다. 반면에 일반 시장에 나온 빌라는 감정평가 자체를 좀 낮게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똑같이 70%로 쳤을 때 경매로 나온 70%가 훨씬 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투자금이 낮아지고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세 차익을 받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경매로 싸게 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먹고 시작을 하죠. 안전마진을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일반 매수로 빌라를 사서 월세를 받는다 해도 돈이 묶이고 월세 수익률 자체는 좀 낮을 거예요. 제값 주고 샀으니까. 근데 경매는 어떻죠? 대출을 90% 받았어. 그러고 나서 월세 보증금 1,000, 2,000 받아. 그러면 돈이 안 묶이는 경우도 생겨요. 대출 받고 보증금 받았는데 돈이 안 묶인다? 이거는 경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른 일반 매수로 산 집을 그렇게 하면은 사기꾼으로 간주를 받습니다. 대출 플러스 보증금 합친 게 집값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경매는 내가 싸게 샀기 때문에 그 구조가 가능한 거거든요. 2억짜리를 내가 1억 7천, 6천에 샀기 때문에 돈이 안 묶여도 사실 그 전체 집값의 채권의 비율이 80%, 90%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큰 비율이긴 하지만 월세 세팅을 해도 돈이 남고 전세로 바꿨을 때는 돈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전세 금액보다 싸게 낙찰을 받았으면 전세 나왔을 때 돈이 더 생기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는 단기 매도. 이 단기 매도는 경매에서만 가능하죠. 지금 시점에서 시세보다 싸게 샀어야 팔았을 때 남는 게 있는 거잖아. 일반 시장에서 내가 제값 주고 사는데 단기 매도를 해도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조작된 시세에서 자유롭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 가격들이 되게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막 허위 매물들도 많고 더럽혀져 있는 가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어떻죠? 경매는 가격을 집주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입찰자인 우리가 써서 내는 거죠. 조사만 제대로 하면 원하는 금액을 써서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작한 가격에서 우리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공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단기 매도를 하기 위해선 집이 공실 상태여야 됩니다. 왜냐면 최근에 빌라를 사시는 분들은 다 실거주자분들이거든요. 실거주자분들이 이사 들어오려면 그 집이 공실 상태여야지 집이 제일 잘 팔립니다. 이사 날짜를 자유롭게 잡을 수 있고 집을 봤을 때 또는 사진 찍었을 때 공실 상태일 때가 가장 집이 넓어 보이고 가장 깨끗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집에 세간살이가 막 들어와 있으면 집도 좁아 보이고 뭐 안 좋아 보여요. 공실 상태여야지 단기 매도가 좀 수월하게 되는데 경매는 법원에서 등기부에 더럽혀져 있는 각종 권리들을 다 지워주면서 동시에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를 대상으로는 인도명령 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게 통보를 해줍니다. 단기 매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생들이 많이 빌라를 낙찰받고 단기 매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경매로 빌라를 투자하는 게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효율을 극대화해서 수익률을 극대화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빌라 투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도 진짜 크다고 봐요. 수업을 100군데서 들어도 돈을 한 번 벌어보는 경험만 못합니다. 내가 아파트 입찰하는 사람은 저번에 우리 법원에서 PD님이랑 봤나? 19번 아파트 입찰했고 계속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10명 중에 2등 하셔가지고 그게 너무 하셔가지고 계속 그 아파트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 하시는 분들은 한 5번 평균적으로 낙찰이 되거든요. 남들 아파트 1년 동안 입찰할 때 이분은 벌써 3개월 또는 2개월 안에 낙찰 받고 단기 매도를 해서 아파트 보시는 분이랑 거의 비슷한 돈을 벌어요. 수익률의 단점은 뭐냐면 시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금 플러스 시간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 수익률 계산은 그게 안 들어가서 사실 아파트는 투자금 자체도 많이 들어가지만 시간도 사실 많이 들어요. 팔리는 기간까지는 빌라보다 적게 들 수 있는데 꼭 그것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처제 좀 5개월 걸려서 매도했는데 우리 교육생들 1, 2개월 만에 파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빌라를. 아파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억이 있어도 저라면 이거를 3개로 쪼갤 것 같아요. 3,300을 3개로 쪼개서 3개의 빌라를 해볼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면 서울 빌라 이어서 오피스텔도 상승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2년 만에 이제 상승 전환이 됐고 이 상승세가 서울 쪽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아래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부동산원에 따르면 22년 8월 이후 23개월간 하락했던 이제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가 7월 말 조합에 이어서 8월 전달보다 0.03% 오르며 이제 상승 전환했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0.03%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오를 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를 게 언젠가는 타이밍이 올 거다라고 얘기한 게 3개월, 4개월 전에도 영상으로 여러 번 제작을 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결국 대체제인 빌라, 오피스텔에도 영향이 갈 거니까 지금부터 미리 경매로 경쟁 낮을 때, 사람들이 안 볼 때 싸게 사두고 올랐을 때 싸게 산 마진 플러스 분위기가 회복되면서 오르는 폭을 같이 받으면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국 금리를 시작으로 해서 금리를 낮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월세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했던 분이 대출 이자가 저렴해질 게 보이니까 오피스텔, 빌라에도 손님들이 가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이 오르기 위한 조건 그리고 현재 시점에 오르기 위한 조건에 부합을 하는지 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심플해요. 제가 예시 자료도 보여드릴 거고 한데 3가지 그것만 이해하시면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의 투자 사이클을 이해하고 저평가됐을 시점에 내가 선진입을 해서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가격 상승을 먼저 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리 우리가 예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파트만의 가격 상승, 물론 아파트도 오르고 빌라도 오르고 오피스텔도 올랐을 시점에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올랐을 시점에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4개월 전에 5개월 전에 그렇게 외치던 오피스텔을 지금 해도 된다, 지금 팔리진 않지만 2년 뒤를 바라봤을 때 너무 괜찮을 것 같다,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했던 게 왜 그랬냐면 그때는 아파트만 오르고 있을 시점이었어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만 오르고 있었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거래가 된다, 거래가 활발하다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사가 사실 나오기 시작했죠. 오피스텔도 오른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약간 늦은 감도 있습니다. 오르기 시작한 초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를 여지는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선제적으로 일어나야지 오피스텔은 오릅니다.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체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거에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을 찾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럼 매수세가 있어야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2021년도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첫 번째 조건에 부합을 했고요. 투룸, 쓰리룸에 불이 붙었던 21년도 7월인가 710 대책이 나오면서 아파트를 살려던 사람들이 투자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살려고 봤더니 갑자기 취득세 중과 들어오고 갑자기 대출 규제, 투기과열지구로 묶어서 과밀지역으로 묶어서 대출 안 나오게 해버렸거든요. 그 사람들이 같은 돈을 들고 내가 보려던 아파트를 이제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취득세도 문제고. 이 돈을 계속 내가 묵혀둘 거냐. 자산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나마 갔던 게 오피스텔이었어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아파트 대상으로 규제를 받게 되면서 내가 보려던 집, 살려던 집을 못 사게 되는 분들이 오피스텔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피스텔의 기본 성격은 대출 부분에서는 특히 상가로 간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4.6%이기는 해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단일 세율로 4.6%거든요. 아파트가 이미 있으셨던 분들이 또 실거주입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취득세가 갑자기 8%, 12% 이렇게 되면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난 4.6%를 내겠다면 오피스텔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 시점에 오피스텔이 조금씩 또 올라가고 있기도 했었고, 아파트를 눌러버리니까 주변으로도 퍼지지만 아파트가 아닌 대체 상품의 성격이 있는 오피스텔, 이거는 상가기 때문에 대출도 주택수 상관없이 70%씩 나오거든요. 그 시점에 이제 금리도 좀 낮았었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 단지 조성이랑 구조가 대놓고 아파트처럼 지어놓은 거예요. 커뮤니티 시설에 헬스장, 수영장도 있고 조경 이런 것도 아파트처럼 해놨어요. 제가 뒤에서 살펴볼 예시의 단지는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단지인데, 사실 저는 물려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대놓고 아파트처럼 지은 단지거든요. 오피스텔인데 그런 애들이 아파트랑 결을 같이 해서 움직이더라. 아파트를 보시려던 분들이 그 집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조성이나 도면, 구조 이런 게 아파트랑 동일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야 말은 누가 못하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증거 자료를 좀 가져오긴 했거든요. 컴퓨터 화면으로 다시 한번 좀 전환을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20년 7월 10일 날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규제 이후에 평당 가격 추이고요. 이 두 개 단지는 어디냐면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광교 내에서도 가장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오피스텔 단지인데, 같은 단지 안에 아파트도 같이 있습니다. 201동, 202동은 오피스텔이고요. 나머지 아파트 동들이 한 6동이 있어요. 8동에서 2동은 오피스텔, 6동은 아파트, 이런 느낌입니다. 단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구조도 3룸이고요. 더샵 오피스텔, 여기가 전용 면적으로 84제곱입니다. 84제곱이지만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이 빠지기 때문에 아파트로 치면 59제곱이랑 거의 면적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이 그래프의 동향이에요. 아파트의 규제가 시작이 됐을 때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더라 라는 겁니다. 그 시점이 2020년 710 대책이라고 해서 그때가 가장 강력한 규제가 이제 전 정권에서 시작됐을 시점이에요. 그때가 딱 요쯤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격이 그대로였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이 되었습니다. 규제가 시작되면서 사실 이 흐름을 아는 분들은 오피스텔 투자를 이때부터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규제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오피스텔을 사야 된다는 걸 몰랐죠. 하지만 이때 샀던 사람들이 진짜 위너였죠. 이때 사서 이때 만약에 팔았으면 진짜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 빌라가 훨씬 더 좋은 게, 올라갈 때도 비율을 봤을 때 오피스텔이 훨씬 더 많이 올라요. 여기서 여기 오른 거랑 여기서 여기 오른 거는 사실 2배가 되거든요. 오피스텔을 저평가 시점에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파트의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더샵 아파트가 절대 가격 자체는 크지만 올라간 비율로 봤을 때는 오피스텔이 상승기에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나마 변동성이 좀 덜한 아파트를 가져가는 게 맞지만, 투룸, 3룸 오피스텔도 변동성이 좀 클 뿐이지 내가 저점에 살 수 있으면은 올라갔을 시점에는 더 많은 비율로 더 적은 투자금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죠. 지금 시점에 특히나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거를 만약에 경매로 더 싸게 산다면, 더 많이 싸게 사놓고 올라갔을 때는 만약에 이 시점에 샀으면 이게 수익률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 2, 3번을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그 타이밍이 딱 왔을 때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사시면 단타 매도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올라갈 때는 수익률 자체가 아파트보다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보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제가 깜빡해서 재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요때 사서 요때 파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이 당시에 이게 더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 오르기 전에 우리가 사서 더 떨어지기 전에 팔 수 있다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거거든요. 규제가 시작이 되는 요 타이밍에 사서 여기에 우리가 팔고 싶잖아요. 가장 꼭대기에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찾은 거예요. 지금 이게 매매가가 아닙니다. 평당가예요. 평당가가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역전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21년도 말, 아무리 오피스텔이 뭐 좋다지만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이상으로 가는 거는 사실 기현상이거든요. 이때 샀던 투자자들은 이미 이때 팔 거를 염두에 두고 샀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평당가가 아파트를 역전하는 순간, 이거는 정말 거품이 많이 낀 거다. 요거를 보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팔아야 되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요 단지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단지가 있어서 바로 비교 대상이 되는데, 다른 3룸 오피스텔은 같은 단지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동일평수 아파트랑 비교해서 계속 올라가지고 평당가가 이거를 뚫네? 여기에 물려버리면 인생이 힘들어지고, 투자를 할 때 성과가 좋아야 그것도 계속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호객 노노에서 실거래 퍼센트로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나 덜 올랐는지를 비교를 해보자면, 22년도 6월부터 22년 6월까지 2년 동안 오름폭이 30%. 아파트예요. 광교 더샵 아파트고 떨어질 때는 19%, 덜 올라가고 덜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에 오피스텔은 어떠냐면, 자 보이시죠?
68% 올랐다가 떨어질 때는 36%씩 떨어져요. 2배 가까운 수준으로 퍼센트가 올랐다가 아까 아파트는 19%인가 그랬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평가였을 때 샀다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차익이 아파트에 비해 훨씬 큰 거예요. 퍼센트도 훨씬 높고 투자금 자체도 적게 들어가니까 들어간 돈 대비해서 수익률을 따졌을 때는 2배가 훨씬 상회하겠죠. 가격이 오르기 직전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2년 뒤를 바라봤을 때는 수익이 훨씬 더 크겠죠. 아파트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성이 크겠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오피스텔 빌라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오르는 지금 시점에서 오피스텔을 통해서 가장 높은 수익률,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 수단이고 돈도 별로 안 묶이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파트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게 또 퍼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내가 기다릴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면 찐 투자자들은 이거를 생각하겠지만 저도 더샵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그때 샀던 게 투자 개념으로 샀던 게 아니라 저는 사서 그 집에 입주를 했거든요. 떨어지더라도 마음이 좀 쓰리긴 하지만 또 타이밍이라는 게 또 나중에 오기 때문에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아파트에 따른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다고 한다면 오피스텔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요. 뭐 원룸 오피스텔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룸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 어떤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오피스텔 뭐 전세 끼고 샀을 때 전세가가 꾸준히 오르는 지역은 어디인지, 그 오르는 지역들의 조건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는 이제 세금 체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원데이 특강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를 신청해서 뭐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니까 들으러 오셔가지고 하루 동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삼삼엠투로 재미 좀 보시고 계셔가지고. 네, 예약률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또 몸소 해봐야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직접 이제 삼삼엠투 3개 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장을 막 열심히 다녀보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사는 지역 근처로 했는데도 이 정도 성과가 나왔다는 건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아는 지역, 수요가 더 있는 지역을 안다라고 하면은 아마 저보다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제 삼삼엠투를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 경매도 하지만 전세 끼고 투자, 월세 투자 이런 것도 다 하는데 사실 그 많은 부동산 투자 방법 중에서 삼삼엠투를 활용한 단기 임대보다 쉬운 투자는 없더라고요. 가장 쉬웠어요. 쉬우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누구나 쉽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무 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한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공급자도 물론 있지만 받쳐주는 수요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지방의 시골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분당 그리고 광교 일대, 수원 뭐 이쪽까지 하고 있거든요. 신도시 그리고 일자리가 갖춰진 동네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가 분명히 있다. 단기 임대가 필요하신 분들이 꼭 있어요. 출장을 오셨거나 인테리어 하는 기간에 거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인테리어 하는 기간 임시로 거주할 것이 필요하거나 관광을 왔을 수도 있고 수요가 충분히 있는 걸 제가 해보면서 확인을 했고 저희 교육생들 중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수요가 있다더라. 서울권이 아닌데도 수요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서울권이나 뭐 일자리가 있는 동네는 수요가 분명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약을 거의 한 2주 만에 계약서를 썼죠. 그걸 보고 되게 이제 놀라셨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경매나 뭐 다른 투자 방법보다 돈도 적게 들고 시작하는 것도 너무 쉽기 때문에 금방 레드오션이 진짜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이걸 다 완벽하게 습득한 뒤에 시작하는 거는 오히려 잃는 게 더 많겠다. 그 사이에 진입하는 사람들이랑 또 경쟁을 붙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단기 임대를 내가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은 정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빨리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레드오션이 되면 공급자들끼리 공격을 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물건, 내 옆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반한 소지가 있지 않은가. 사진 같은 걸 찍어도 그것들로 막 공격을 서로 하는 거죠. 공격 받으면 또 그거를 금전적으로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계약을 또 해지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법적 규제가 들어옵니다. 법적 규제가 시작이 되면 당연히 공급자 전체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되겠죠. 지금은 여기까지는 안 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시작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1년 계약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2년으로 계약을 묶었을 때 단기적으로 이런 장치들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하기 위해서 빨리 시작해서 1년씩 하는 거는 사실 리스크를 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법적 규제가 되면 시작하기 어려워지게 되겠죠. 시작하기 어려워지면은 또 같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아, 그때 할 걸, 그때 돈 벌 걸. 제가 빨리 시작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요. 단기 임대를 왜 오피스텔로 하는지에 대해서 오피스텔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오피스텔이거든요. 오피스텔이라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단기 임대에 접목되는 장점들로 축약해가지고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입지예요.
오피스텔이라는 건축물은 어디에 올라가게 되냐면 상업용 토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상업용 토지라는 거는 보통 어디에 생기냐면 역 주변이라든지 번화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생기는,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시면 이제 빨간색 부분으로 이제 칠해져 있는 거고, 유동인구가 많고 땅값이 가장 비쌉니다. 그 땅에는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뭐 15층, 20층, 뭐 더 나가서는 30층 이상의 오피스텔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건축물을 같은 땅에 높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회사, 지하철, 뭐 버스 정류장 이런 것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단기로 들어오시는 분이 가장 많이 따지는 게 접근성이 좋은 곳, 그리고 주변에 식당이 있고 카페가 있고 이런 곳들을 선호하거든요. 그게 가장 적합한 게 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오피스텔, 주거로서의 용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가장 이 단기 임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목적에 맞는 상품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기 임대 수요를 적절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내부 시설입니다. 이미 구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임대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 비용들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어컨, 냉장고, 2015년도 이후에 지어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세팅이 돼 있어요. 우리가 빌라를 전대차를 준다라고 하면은 이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를 각각 다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합치면은 뭐 수백만 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당연히 있고, 캐리어 끌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규격화된 구조입니다. 빌라는 면적이 똑같아도 구조가 다 다르거든요. 방개수도 다르고, 조사하는 거에 있어서 좀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같은 면적이어도 가서 확인해 봐야 되고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조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구조가 동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도만 보면 아 여기는 이렇게 생겼겠네, 아 여기는 뭐 복층이네,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단기 임대에서 약간 벗어나는 내용이긴 합니다. 오피스텔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하는 특강도 이제 오피스텔을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거는 매입하라는 게 아니라 월세 계약을 해서 전대차로 이제 임대를 주는 개념인데, 저는 사실 오피스텔 자체가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해서 월세 2년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단기 임대로 했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극단적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매입해서 단기 임대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뭐 취득세나 뭐 법무비 이런 걸 내야 되지만 가격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임대로 수익을 보면은 어떤 또 장점들이 있냐면, 만약에 시세가 올랐을 때 시세 차익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법적 장치들, 숙박업과 좀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다 해소할 수 있거든요. 리스크들은 뭐냐면 우리가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짊어져야 되는 리스크예요. 집주인이 돼서 단기 임대로 준다, 그게 뭐 위법한 소지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법적인 리스크 관점에서도 지금은 이제 저평가이기 때문에 좀 매입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번거로우면은 그냥 진짜 전세나 월세를 두고 우리가 2년을 보유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특강을 준비했으니까 12월 달쯤에도 특강을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10월 특강은 마감이 됐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거랑 연결 지어서 왜 오피스텔이 저평가라고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비난을 하겠죠. 야 지금 오피스텔 말이 되냐, 아파트도 지금 오르네 마네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은 알아요. 오피스텔이 3룸은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특강 때도 말씀을 따로 드리겠지만 기사들을 좀 가져오면서 지금 오피스텔 분위기가 어떤지, 왜 오피스텔을 해야 되는지의 강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1월로 잡았는데 약간씩 오르기 시작하다가 2019년 접어들면서 가격이 이제 쭉 빠지게 됐죠. 그러다가 코로나 시기가 터지면서 아파트에 엄청난 규제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이제 부각되던 게 3룸 오피스텔, 2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가격들이 또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월세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월세 가격 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과거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또 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월세 가격은 올라가게 되거든요.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상가처럼 수익률에 계산이 되거든요. 월세 수익률에 따라서 매매가로 환산이 됩니다. 월세 수익률이 서울 같은 데는 뭐 5%가 아니라 막 6%, 7%도 나옵니다. 그게 가능한 게 매매가는 싸게 살 수 있는데 월세는 예전보다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훨씬 더 높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결국은 매매가로 환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지금 월세로 몰리고 있고, 월세가 올라감에 따라서 매매가가 떨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매매 가격 지수가 반등할 시기가 조금 오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용도에 따라서 상가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피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주거용으로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종부세에는 들어가니까 그거는 주의하시고요. 세입자가 전입을 하는 거랑 지금 드리는 말씀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세 담당자가 업무로 보고 있냐 아니면 주거로 보고 있냐, 이 판단에 따르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특강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점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유지가 가능해요. 오피스텔은 청약에서는 주택으로 안 봅니다.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요. 그리고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주택을 사면 11%가 나오는데 이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세 4.6% 단일 세율로
오피스텔로 매기면 되고요. 어차피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합산되냐 아니냐는 사실 저한테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아파트의 대출 규제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은 대출에서는 상업용, 상가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과거에 아파트가 대출 규제로 묶였을 때 오피스텔로 사람들이 갔던 게 아파트는 대출이 규제 지역이라 묶여가지고 30%밖에 안 나오는데 오피스텔은 70% 80%가 대출이 나온대요. 글로 막 가면서 가격이 붙었던 거거든요. 매매가는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갈 기미가 보이고 월세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반면에 그거를 받아줄 만한 지금 공급이 받쳐주고 있질 않습니다. 입주 물량이 2020년 이후로 계속 떨어져 왔거든요. 그리고 24년도에 20년도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나버리게 됩니다. 공급 자체가 없어지게 돼버리니까 오피스텔 가격을 잡을 만한 요소가 또 하나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신축 오피스텔이 없으니까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의 물건들이 오히려 귀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저희 신혼집입니다. 매수해서 한 1년 살다가 이제 지금은 전세 주고 나온 상황인데 그때가 어땠냐면 1.5룸 오피스텔이요. 전용 면적으로 치면은 37제곱이니까 한 11평, 12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2019년에 2억 9천에 매수를 했습니다. 1년 뒤에 전세가가 올라서 2억 9천에 전세를 주고 나왔어요. 1년 살고 나왔더니 묶어놨던 돈이 다 그냥 제 통장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를 보니까 3억 9천이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건데 여기 일대에 있는 원룸들도 다 많이 올랐거든요. 오르는 지역들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지역에도 뭐 일자리, 뭐 접근성이 좋은 동네는 또 원룸이 꾸준히 오릅니다. 아파트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게 안 올라서 그러지 원룸 오피스텔들이 어떻게 오르냐면 이렇게 올라요. 그래서 2년, 4년, 6년 지났을 때는 한 2천만 원씩 올라 있어. 2천만 원을 투자해서 2년 동안 2천만 원이 올랐으면 사실 수익률이 100%거든요. 물론 아파트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지만 아파트를 사기 위해선 목돈 1억을 묶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 물건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만 진짜 꾸준히 올라요.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3억 4천에서 한 3억 2천 정도 떨어진 정도지 아파트처럼 막 1억이 빠지고 그럴 만한 가격도 없고 조금씩 오르는 게 떨어지는 폭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 대비에 좋을 수 있겠다. 1.5룸이라서 3억 9천 뭐 4억 정도가 되는데 3룸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어가는 오피스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걔네는 지금 오르고 있어요. 떨어졌던 가격에서 1억 정도 오른 단지도 있고 1억 5천 오른 단지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인데 걔네들은 이제 아파트랑 또 같이 맥락을 봐야 되니까 기준에 대해서 제가 아마 특강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드렸는데 33M2는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33M2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단계에서는 내가 매수를 해서 하기보다는 전대차를 조사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좋겠지만 좀 실력이 쌓이고 나면 실제 오피스텔을 매수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단기 임대로 얻는 소득 플러스 시세 차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겠다. 초기에 이제 투자금이 좀 더 많이 들어갈 거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그리고 시세 차익을 같이 받을 수 있으려면 매수를 해서 단기 임대를 주는 게 지금은 가장 베스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장입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새로운 강의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전자칠판 앞에 섰고요. 오피스텔 공간 임대 월세 300만 원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정보 전달을 더 잘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칠판도 구매를 했고 교재용 PPT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월세 300 만드는 과정들을 제가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고 저 또한 이 월세 흐름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가지고 어떻게 공간 임대를 하고 어떻게 월세 300만 원을 만드는지 약 20강 시간의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릴 거고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월세 300만 원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의 투자금과 어떤 물건에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막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월세 300만 원이라고 하면 상가로 치면은 약 8억에서 9억 정도의 상가 물건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대출을 80% 받더라도 20%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사실 1억에 가까운 금액을 여러분들 투자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단기 공간 임대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투자금이 아니어도 짧은 기간 안에 월세 300만 원 만드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아직은 이 공간 임대에 대한 여러 가지 법 규제라든지 세금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이 시점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실행에 옮기시면서 강의를 듣는 게 강의 들으면서 배우는 거 플러스 실행하면서 저한테도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우선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제가 20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공간 임대를 하실 거라면 빌라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파트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오피스텔 다가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피스텔로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강의 전반에 걸쳐서 차차 말씀드릴 거고요. 공간 임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취득해서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제3자의 집을 내가 렌탈을 해서 내가 임차를 해서 제3자한테 전대차로 임차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을 극단적으로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나 법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기본 플랫폼은 이제 33M2 33M2가 지금
지금 공간 임대업에 들어가는 매물 올리는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3M2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 물론 뒷부분에서 다른 플랫폼에 같이 광고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2주 만에 700만 원 투자로 제가 월세 흐름, 월세를 100만 원을 만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인증하는 시간부터 해서 성공하는 공식에 대해서 수익률이라든지,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가 33M2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33M2의 매물 선정부터 해서 수익률 계산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세금,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전대차 동의 받는 방법부터 해서 임장할 때 확인하는 거, 계약서 쓰는 법, 내 숙소를 예쁘게 꾸미는 방법, 그리고 내부 사진 촬영하는 방법, 업로드 하는 방법, 광고하는 방법부터 해서 CS 응대, 청소하는 방법, 그리고 33M2에 경매를 입힌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마지막 자주 묻는 질문까지 20개 준비를 했고요.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데 사실 강의마다 길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빌려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작고요. 투자금도 작고 투자하는 기간도 짧고요.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듣고 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이제 50대, 60대 그 이상의 부모님 세대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도 충분히 보면서 따라할 수 있게 저희가 PPT나 실제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니까 제가 다 설명드릴 테니까, 학원업을 운영하면서 법무사라든지 전문가분들과 협력해서 같이 만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도 월세 300만 원 잘만 따라오면 진짜 월세 300만 원 만드는데 3개월이면은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음 강의부터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장 파트가 있기는 한데 경매처럼 내가 취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매 투자하듯이 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진 않아도 되거든요. 충분히 수요가 있는지, 그 집에 하자가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 어떤 월세 수익률보다 가장 높고요, 가장 투자금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투자가 공간 임대입니다. 전에 항상 수익률을 따지거든요. 단순히 경매로 싸게 사서 월세 놓는 게 일반 부동산에서 취득해서 사는 것보단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 흐름을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 중과 때문에 취득세 8%, 12%를 내면서 월세를 받아봤자 내가 들어간 돈 대비해서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요. 경매는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만들고 단기 매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월세 흐름을 만들었을 때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금리가 높다 보니까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월세 받아도 남는 돈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거든요. 공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됐고 공부를 하고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들어간 돈은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월 흐름은 오피스텔 한 3억짜리 물건 정도의 월세 순수익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월세는 2년 계약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훨씬 더 크기는 하죠. 공간 임대는 1주, 2주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청소도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소모품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700만 원 투자해서 3억짜리 물건 한 거랑 똑같은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면 좀 노력을 들여서, 그 시간이 사실 몇 시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보증금이니까 나중에 돌려받는 돈입니다. 경매 투자도 어려울 정도로 투자금이 작은 분들 있죠. 뭐 1000만 원 이하, 이런 분들이 월세 흐름을 만들고 싶다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33M2 이 공간 임대밖에 없고요. 그리고 1000만 원이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월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60만 원 이상 만들 수 있으니까, 순수익으로. 투자금이 작으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헝그리 정신은 있어요. 청소라든지 이런 비용을 이모님 써서 돈을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한다면 사실 월세 흐름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을 녹여서 월세 흐름을 더 크게 만들고 싶다 하면 직접 하면서 월세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고, 내가 1000만 원도 없는데 월세 흐름 어디서 순수익으로 60만 원 만드는 방법은 사실 이 33M2 공간 임대 말고는 저는 단언컨대 없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큰 리스크는 없어요. 왜 리스크가 없냐면 내가 주택을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집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물론 이제 빌리는 차원에서 전대차 동의를 안 받고 하신다 하면 당연히 거기서 오는 리스크는 있겠죠. 동의까지 다 받고 진행을 한다면 현재까지는 법 규정 하에 크게 문제되는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커리큘럼과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고, 차차 진행되는 강의에서 여러분들 앞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